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매각되고 있는 주택을 서치해서 어떤 물건이 경매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 또 낙찰받고 나서의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 낙찰 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 그리고 잔금까지 완납되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 명도라고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주택이 지금 현재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되는지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라는 사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매 정보 사이트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경매 정보 사이트는 법원 경매 정보에서 그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정보 출처는 법원 경매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매각되는 걸로 경매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공고를 하게 되고요. 매각일 14일 전에 최초로 이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각자 자기네들 홈페이지로 끌어와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은 입찰자들이 좀 보기 쉽게 수월하게 그렇게 가공을 해서 다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의 출처는 이 경매 정보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서 경매로 진행되는 주택, 부동산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는 주로 블로그나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대부분 경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자료를 올려요. 그래서 자료를 올리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 또 중요한 정보는 노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경매 사건, 매각이 됐다거나 아니면 취하, 취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까지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포털에서 경매 정보 사이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는 물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유료에 못지않은 무료 정보 사이트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유료와 무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사항, 요것들이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큽니다.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대법원 등기소에 가서 별도로 돈을 내고 열람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서치를 한다. 이럴 때 저는 막연하게 서치를 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사 갈 집, 혹시 또 투자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투자할 지역, 단지 이런 세부 사항이 미리 좀 정해져 있는 게 좋고요. 그 범위 내에서 물건을 찾아야지 전국을 다 놓고 싸게 나온 거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 이런 데서 내가 이 부동산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괜찮으면 낙찰을 받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대상 물건이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제공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전에 이 서류들을 보고
어느 정도 50% 이상의 분석이 끝나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서류는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를 결정하게 되면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 최저 입찰 가격 1회차에서 얼마를 최저 가격으로 경매를 진행할지 매각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요. 여기서 가격이 나오겠죠. 가격. 요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실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왜 시세와 다른가? 감정평가의 그 의미가 뭐죠? 현재의 가치,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시세를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게 감정평가인데 이게 시세와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법원이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매각이 진행되는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그 6개월 사이에 변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택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두세 번도 등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거는 그냥 1회차 한 번 유찰되지 않은 신권 1회차 매각 절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이 금액이구나. 이런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서는 말 그대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예요. 누가요? 집행관이 합니다. 경매가 개시가 되면 판사는 집행관한테 이 부동산 지금 경매로 매각할 거니까 이 부동산의 현황을 좀 파악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크게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조사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항목들은 100% 신뢰를 해도 되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건 탐문에 의해서 그 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라고 하죠. 주민센터에 어떤 그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00% 신뢰가 가능합니다만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탐문에 의해서 얻은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갈 때 공권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조사할 때 그 자격 그대로 현황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다, 거짓 정보를 준다 이래도 그대로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황조사서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도 그렇게 신뢰는 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시고 완전히 무신을 하지 마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내용 숙지하시고 나중에 내가 현장 조사 나가서 이런저런 거를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조사한 내용과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집행관이 조사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100% 좀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는 모든 경매 그 사건에 아주 법정 양식으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은 100% 신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서류에는 어떤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냐 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하고 달라서 낙찰자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고 입찰한 낙찰자가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국가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주어지는 정도까지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각물권 명세서는 뭐 주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서류만큼은 100%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절차가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매각물권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아파트 경매 사건의 매각물권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법정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를 가더라도 요거는 대법원에서 받아내린 그거를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면 뭐 매각물권 명세서 기재되어 있고요. 사건 번호가 우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매각물권 명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그것도 표시가 되는데요. 그 작성일자가 언제인지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1차 매각기일 날 매각물권 명세서가 7일 전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차 매각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고 낙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나겠지만 만약에 낙찰이 안 됐다, 우리 유찰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방법원에 따라서 20% 또는 30% 최저 가격을 차감하고 보통 5주 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5주 정도 후에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됐던 게 삭제된다거나 아니면 없던 내용이 다시 기재가 된다든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세부 내용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회차 매각물권 명세서를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입찰에 적용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도 나오고요. 여기 누가 작성했는지 뭐 보좌관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선순위 설정 권리, 배당 요구 종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뭐 점유자의 성명이 나오고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칸의 지금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칸의 차이는 뭐냐?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는 뭐냐? 보시면 여기 정보 출처 구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황조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출처 구분, 보여서 권리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신고라는 거는 나중에 현황조사 후에 요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임대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쭉 나옵니다. 뭐 점유기간이 언제부터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전입신고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게 얼마 전까지는, 여기 좀 칸이 긴데요. 얼마 전까지는 전입신고일자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된 게 외국인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받는 임차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만 가능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찰자들이 이 집에 임차인이 없구나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외국인 임차인이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는 외국인 전입신고일자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이 주소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전입신고일자 2021년 8월 23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나중에 권리신고, 임차인이 스스로 직접 권리신고한 내용도 일치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틀리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틀리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틀리다. 현황조사에서는 뭐 8월 5일로 돼 있는데 권리신고에서는 뭐 6월 7일로 돼 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요
전입신고 일자만큼은 현황조사 내용을 신뢰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황조사 내용은 집행관이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거에 세대조사 원본을 보내달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적은 거고요. 이 밑에 내용은 임차인 스스로가 나 전입신고 이때 했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류에 의한 거, 공문에 의한 거, 요거는 개인의 주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 두 내용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현황조사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 권리신고에서 보면은 뭐 점유기간은 이때부터다,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 차임이라고 그러죠. 월세는 얼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황조사 내용에서는 미상, 알지 못한다 이 얘기죠. 모르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뭔가요? 요거는 임차인을 만났는데 임차인이 진술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황조사를 집행관이 나갔는데 아무도 못 만난 겁니다. 뭐 낮에 나가니까요, 대부분. 뭐 어디 출근을 직장에 나가 있어서 집이 비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나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뭐 그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각 사건에서 매각에서 빠진 건축물이 그 지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 혹시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나? 요거는 거 봐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아파트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또 입찰자가 요거는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면 요런 내용은 알고 입찰을 해야겠는데 라는 것이 법원 판단에 의해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요 비고난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비고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비고난에서 권리 분석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정식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권리 분석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더 깊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뭐 주택 내 집 마련하기 시간이니까 이런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다라는 폼 정도만 눈에 익혀두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